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끌어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토탈 리셋입니다. 무엇에? 미국 무역 구조의 토탈 리셋을 주도한다. 이게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관세라는 드라이브를 완전히 빼놓고 움직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에게 돈 주면 관세 깎아줄게. 이런 방식의 전략을 세계 주요 기관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약탈 경제다. 마치 식민지화하는 것과 같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주권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착취해갔던 그런 흐름하고 지금처럼 해당 국에 대해서 경제권을 빼앗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그러고 약탈 경제죠. 강탈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이 앞에 말씀드렸던 지경학적 분절화를 가져오고 미국의 그런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안 되겠다. 우리 뭔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되겠다. 미국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의 모습을 가져갑니다. 네, 2026년 경제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 특히 위험성이 강한 유동성, 그리고 그 위험이 터질까 아닐까 하는 조마조마함, 거기에 지정학적 불안, 지금까지 1, 2, 3, 4편에 걸쳐서 쭉 이어져 왔던 그 이야기를 기준으로 그냥 물이 위에서 쪼르륵 흐르지 않고 이쪽으로 갔다가 혹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여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정학적 불안과 위험성들이 다운 리스크를 주든가 안 주든가 하면서 이렇게 요동치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변동성을 만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 라는 전체 2026년을 관통하는 큰 흐름을 쫓았으면 좋겠다. 관세전쟁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관세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고조됐다가 완화됐다가 고노됐다가 완화됐다가 계속 움직였지만 그거 계속 쫓아다닐 겁니까?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인터체인지에 경부고속도로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한 차가 부산까지 쭉 가서 부산 인터체인지에서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차를 따라갈 겁니다. 근데 그 차가 잠깐 중간중간 쉬어갈 것인지 휴게소에 들를 것인지 대전 인터체인지에서 나갔다가 다른 고속도로를 탈 것인지 몰라요.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결과적으로 큰 흐름상, 큰 줄기가 이 앞에 차는 분명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 큰 줄기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큰 줄기에서 변동성을 가져다 줄 여러 가지 요소들 잠깐 거의 마무리 부분이니까 제가 정리를 잠깐 한다면 첫 번째 여러 유동성을 일으키는 변수들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세가 채 2%라는 목표치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시도하는 해가 2026년이 되겠죠. 왜냐하면 파월이 아닌 트럼프의 마음에 드는 트럼프의 충성심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그럴 어떤 차기 연준 의장이 선임되겠죠. 그러면 그 인물은 어떤 특명을 가져요? 첫 번째, 금리 인하라는 특명을 가져요. 그리고 금리 인하와 통화정책 관점의 움직임 말고 이미 2025년부터 미국 연준은
SLR 규제 완화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은행의 자본금 규제를 좀 덜하고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더 많이 적극적으로 대출이나 유동성을 공급해줘도 돼 하는 금융 규제, 은행 규제를 완화합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선 줄여서 말씀드리겠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결과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줄 발행처가, 발행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요청하는 수요처에게 스테이블 공급해줌과 동시에 현금을 받는 구조고 1대1 1코인 1달러라는 원칙을 맞춰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줄 때마다 1달러를 수주하는 거죠. 받아가는 거죠. 근데 그 1달러를 가지고 많은 발행처가 생기고 많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청이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주는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역시 유동성이죠. 그 밖에 여러 정책들, 한 가지를 또 추가를 한다면 감세 정책이죠. 감세 정책과 OBBBA, 부채 한도 상향, 이런 것들이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대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소위 어떤 금융시장의 여건이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만들 것이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지정학적 불안인 거죠. 근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떠나서 과연 관세 전쟁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을 어지럽혔었던 게 관세 전쟁이다. 근데 2026년에는 관세 전쟁이 어떻게 될까? 대주제가 등장한 거죠.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권이 끝난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권 이전 수준의 관세로 돌아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 1기가 있기 전 관세율이 올라갔거든요. 트럼프 1기 전 단계의 관세율보다 트럼프 1기 때의 관세율이 더 올라갔어요. 이게 1기예요. 근데 바이든 기간 동안 이 관세율이 내려갔지만 트럼프 1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근데 2기가 들어서 관세율이 드라마틱하게 또 올라갔는데 1기 첫 번째인 2025년은 관세를 가지고 소위 으름장을 내걸고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유인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미국 경제에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요. 미국 경제에도 너무나 많은 수입 물품들이 수입 제한이 되는 것이니까 관세는 다른 말로 수입 제한 조치예요. 그 수입 제한을 한다면 그만큼 해당 원자재나 부품이나 완제품의 유통 물류 체인이 붕괴돼요.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붕괴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율을 2026년 중간 선거를 앞에다 두고 높게 유지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낮추는 게 좋겠다 하는 움직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낮춘다고 했지 관세율을 다시 없었던 것으로 만들진 않는다. 그러니까 2025년보다 2026년의 관세율은 미국의 관세율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2025년 전 단계의 관세율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2기가 다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공화당의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되든 혹은 미국 민주당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든 역시 그 관세율이 트럼프 2기 전 단계로 내려오진 않는다. 누가 되든. 왜냐하면 관세는 기본적인 세입이니까. 기본적인 세입입니다. 가계로 치면 적정한 소득 출처가 돼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영위하고 있는데 한 가구의 소득이 500만 원인데 100만 원은 임차 소득으로 계속 들어와요. 근데 임차 소득을 자기가 스스로 버리지는 않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관세율은 내려올 수는 있으나 적절히 그러나 기존의 트럼프 2기 이전 상태의 낮은 관세율로 내려가긴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계속 지속하면서 나머지 정책 드라이브를 동시에 가동하는 방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끌어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토탈 리셋입니다. 무엇에? 미국 무역 구조의 토탈 리셋을 주도한다. 이게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관세라는 드라이브를 완전히 빼놓고 움직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아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 단계니까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어렵겠네요. 트럼프 한 사업가였던 시절 굉장히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어요. 플로리다 주에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비치에 자리하고 있는 리조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만 나면 그 마러라고 리조트에 갑니다. 개인 별장 같은 곳이에요. 원래 이 마러라고 리조트가 포스트 재단 거였거든요. 근데 포스트 재단 거였는데 포스트 재단이 이거를 그냥 팔겠다. 결과적으로 어쩌어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과를 지나서 가볍게만 설명드릴게요. 팔기로 한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 리조트 200원에 사갈 사람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매물을. 내놨는데 트럼프가 그 리조트에 관심이 있었고 나 200원에는 사기 어렵고 150원에 나한테 팔아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팔아요 했습니다. 포스트 재단. 여러분 시리얼 회사 아시죠? 예, 그 포스트 재단입니다. 그래서 안 팔아요 하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으면 이쪽으로도 해변, 이쪽으로도 해변이에요. 오션뷰예요, 양쪽이. 되게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한 리조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리조트의 앞에 있는 땅을 사서 그 오션뷰를 내가 가로막겠다 라고 으름장을 내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재단이 결과적으로는 어떠어찌 해서 150원도 아니고 8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이 관세 정책의 움직임은 관세도 목적이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세입이 늘어요. 세입이 늘고 세입을 기본소득으로서 미국 국민에게 제공해 줄 수 있고 그것은 마치 모든 국민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것과 같고 그러면 중간선거에 나를 뽑아달라는 일종의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미국이 겪고 있는 두 가지 적자가 있는데 하나가 무역 적자, 두 번째가 재정 적자예요. 그럼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세가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 관세를 없앨 생각은 아니지만 관세가 그냥 오로지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그 관세라는 으름장을 내걸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션뷰를 가리겠다라는 으름장처럼 관세 때릴 거야 라고 으름장을 내걸고 결국 나한테 이 마러라고 리조트 싸게 주면 나 이거 안 짓게요. 오션뷰 안 가릴게요. 라는 요구인 것처럼 세계 각국에 대해서 관세 때릴 거야 라고 압박을 취한 다음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줄 경우 관세 없애줄게요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미국이 원하는 게 뭐죠? 결국은 자료 보시면 18페이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한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EU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 대해서
미국에 이만큼 투자하라. 이만큼 투자하면 그만큼 관세 깎아줄게.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구인 거예요. 사실은 있지도 않은 관세였던 거예요. 있지도 않은 관세를 부과해놓고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에게 돈 주면 관세 깎아줄게. 이런 방식의 전략을 세계 주요 기관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약탈 경제다. 마치 식민지화하는 것과 같다. 과거의 식민지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주권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착취해갔던 그런 흐름하고 지금처럼 해당국에 대해서 경제권을 빼앗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그러고 미국의 조선소 지라하고 자동차 밸류체인 여기다 만들고 반도체 밸류체인 미국에 다 만들고 투자하면 관세율 깎아줄게. 근데 그 관세율도 깎아줘도 기존보다 높은 관세율이에요. 약탈 경제죠. 강탈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약탈 경제, 강탈 경제. 결국 이런 움직임이 앞에 말씀드렸던 지경학적 분절화를 가져오고 미국의 그런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안 되겠다. 우리 뭔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되겠다. 미국 GDP가 세계 GDP의 26%거든요. 근데 나머지 나라가 74%입니다. 그러니까 EU 회원국들이 미국 인구보다 커요.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인데 EU 인구가 4억 5천만이에요. 중국 인구 예를 들어서 15만이라고 그냥 가정할게. 15만 명 중에서 15만 명이 어떻게 미국 3억 5천만큼 소비할 여력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상위 20%의 고소득층만 나열해 보세요. 상위 20%. 그러면 이미 미국 인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소득층만 나열돼. 인도도 마찬가지. 상위 10%만 나열해 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소비 여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구만 많다고 소비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10%, 20%만 한정하더라도 미국의 소비 여력만큼 부합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지경학적 이런 분절화의 흐름을 가져가고 미국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의 모습을 가져갑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토탈 리셋인 것이다. 그럼 토탈 리셋은 뭐냐? 왜 미국은 15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만성 무역 적자국이냐? 우리는 내내 무역 적자만 기록했다. 그러면 우리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입장에서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미국과 중국의 교역 현황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4억 4천만 달러에 해당되고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억 4,500만 달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략 계산해 봐도 한 3배, 두세 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이 많으니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수입을 단행해 달라라는 요구가 바로 토탈 리셋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너네도 440억 달러만큼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 그만큼 미국으로부터도 수입해가 라는 요구인 거예요. 근데 중국에게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하면서 한국 너네도 무역수지 흑자국이지 무역수지 흑자 내 무역 수출 많이 해. 그런데 미국으로부터도 수입액을 늘려라는 요구인 겁니다. 어떤 식으로? 미국 항공기 사줘, 미국 원유 사줘, 미국 LNG 사줘.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에 미국과 일본 간에 미국과 영국 간에 그 밖에 많은 나라들이 개별 국가 간에 미국과의 교역 관계가 이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지 말라.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무역수지 흑자 구조를 이루는 건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가 왜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됩니까? 경쟁력이지 그게 보호무역 조치입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보다 많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격 경쟁력이든 품질 경쟁력이든 그게 가성비가 됐든 그 어떤 면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잖아요.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 시장에 진입해서 성공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깎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탈 경제 아니냐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토탈 리셋을 만들기 위해 준비합니다. 일정 부분은 미국에게 투자하라. 그러면 관세율 낮춰줄게. 그리고 미국산 물건들을 이만큼 수입하라.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LNG 수입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LNG 수입을 한 만큼 다른 나라로부터의 LNG 수입을 줄이겠죠. 미국으로부터의 LNG 수입을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LNG 수입을 늘린 만큼 미국과의 무역 수지가 균형, 토탈 리셋을 찾아 변형이 이루어지겠죠. 그걸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26년부터 미국의 대미 투자가 하나하나 시작됩니다. 적극적. 관세발 미국 투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2025년에 있었던 관세 전쟁과 무관한 대미 투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SK 온 배터리 공장 짓는다든가, LG 공장 짓는다든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 짓고 있던 거, 그건 그거대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만큼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거, 3,500억 달러, 그만큼의 투자가 하나하나 시작되는 겁니다. 약 5년에 걸쳐서. 근데 2026년에 신규 투자가 미국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생될 것 두 가지를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늘리는 여정에서 결국 한국으로의 신규 투자는 위축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의 신규 투자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경영전략 방향에 이미 가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라는 이 영토라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신규 투자를 더 단행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 한국의 공장을 증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규 투자가 위축되죠. 신규 투자가 위축되면 투자는 곧 그 나라 경제에 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규 취업자가 발생하기 어렵고 채용 시장이 좀 빡빡해지죠. 그러면 실업자도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 수준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소비 여력을 가져다 주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그러니까 더 신규 투자가 어렵게 되는, 한국 경제는 미국의 투자를 약속한 만큼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가 불안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저는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다. 그게 아니라 대미 수출이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만드는 여정에서 미국에게 투자를 약속했고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 활동을 더 늘려나갈 계획들을 착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더 부진하게 전개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2026년에 가장 중요한 대주제가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현상은 2026년부터 이미 2025년에 벌여왔던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세계 많은 국가가 미국에 투자를 약속했고 2026년부터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신규 투자를 단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공장 증설은 공장 증설인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 공장이 그냥 그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서 공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과제는 뭐죠? 가동의 문제예요. 공장은 지었어요. 근데 어디서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릴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생산량을 미국에서 더 많이 늘리도록 트럼프 행정부는 유도하겠죠. 그게 그 다음 전쟁이 뭘까요? 바로 환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강달러 기조를 약세화해서 더 약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300원 수준의 약세화 혹은 1,250원. 목표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가 많이 단행되도록 유도를 한 상황 하에서는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증설된 공장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서의 생산을 많이 늘리게 하자.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늘리게 한다는 얘기는 미국에서의 공장 가동이 많아지니까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게 소득을 증진하고 미국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죠. 그게 중간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거 봐라. 내가 관세 정쟁 일으켰고 이렇게 했으니까 미국 경제를 더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중간 선거를 계속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공장 증설을 했으니 미국에서의 공장 가동을 늘려라 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약달러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26년의 키워드는 달러 약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환율을 전망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신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환율을 결정짓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많은 변수 중에 어떤 힘이 가장 강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겠지만 결국은 달러 기조를 약세화해서 미국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을 늘리기 좋은 조건이 아니 강달러 할 때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기가 더 유리하죠. 근데 약달러로 만들면 만들수록 미국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게 훨씬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세라는 으름장을 통해서 미국으로의 신규 투자를 약속받고 그 다음 이제 많은 신규 건설들이 이루어지고 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26년 중반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약달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달러 약세 기조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평가할 겁니다. 이런 달러의 흐름이 움직이네. 그럼 미국에서 공장 가동을 많이 늘리고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미국 노동력 현저히 부족한 거 아닙니까? 미국 인건비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미국에서 제조기지를 완성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요즘 여러분 공장 가본 적 있으세요? 최신 신규 설비가 가동되는 신규 투자된 신공장 혹시 방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거대한 공장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보셨습니까?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제품 가격 경쟁력에서 가격 우위를 차지하는데 인풋이 들어가는데 여러 인풋 중에 노동력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관건이 아닌 시대예요. 우리가 플라스틱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방직기 만들어서 섬유 공장 가동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책 만드는 거 아니라고요. 종이 공장 만들고 종이 생산한 다음에 책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닌 겁니다. 미국에는 말 그대로 트럼프의 요구가 첨단 산업의 밸류 체인을 옮겨라 라는 것이고 그 총 부가가치에서 노동 투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업과는 다른 구조다. 목재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거고 그 첨단 산업에서 노동력의 비중이 줄고요. 그리고 그 노동 인건비 외에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자동화, 로보타이제이션, 로봇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공장 안에서 공장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공장 밖에서 태블릿 가지고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게 노동력 부족하고 인건비가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공장 자동화, 로보타이제이션, 무인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미국은 세계의 주요 밸류체인을 미국으로 이동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큰 그림을 그리시면 어떨까. 이게 여러분들이 세계 경제를 조망하시는데 2026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트럼프식 이 무역 전쟁의 행보가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현상을 좀 들여다보시고 그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이나 경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